예,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할 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네 부분입니다. 네 부분. 일단,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진단하면은, 두 번째가 이제, 진단의 결과에 맞춰서 처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처방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하느냐, 또 기록된 것을 또 뒤에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요 내용인데, 이 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앞에 진단 처방이 중요한 부분, 프로세싱이 하나인데, 이게 좀 요새 여기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합니다.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질병관에도 큰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질병관. 서양에서 질병을 보는 개념과 동양의 질병을 보는 개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선세균 후육기라고 합니다. 세균이 먼저고 뒤에 환경이다 이 뜻이죠. 동양에서는 선육기 후세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면 그 다음에 어떤 세균이 이겨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양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선 뭐부터 찾아야 된다. 실험실을 하기로 해서 세균 먼저 잡아내야 된다는 이런 차이죠. 그 큰 차이가 평상시에는 면역을 중시하고 계절이 중요하고 환경만 좋은 데 살면 된다라고 하는 동양의학이 맞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강력한 코로나 같은 걸 왔을 때는 이게 뭐 세균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코로나가 오더라도 건강하고 면역이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확실히 좀 증상이 덜할 수는 있죠. 덜할 수 있는데 덜 했든 어떻든 간에 뭐든 있다. 감염된 거니까. 감염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할 때 꼭 제가 이번에 거의 느끼는 건데 한계는 무조건 지어놔야 된다. 무조건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의학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놓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치과 의사는 치과를 전문 분야를 하는 거 딴 건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계를 안 지어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를 위시한 피부 조직이라든지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질환, 외과적 수술과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수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질환과 질병은 우리 수의심 범주에 포함 안 되죠. 우리가 뼈를 붙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계를 지어야 돼요. 그건 우리 급성 전염병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한 바보 천치 소리 듣고 괜히 이야기 소리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전염병 안 되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얘기가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극복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급성 종양입니다. 한마디로 급성암이라는 거죠. 급성 종양인 사람을 우리가 수의침으로 치료하겠다 해서 그 종양의 치료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위해서 환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계는 우리가 지어놔야 되거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또 있을까요? 뭐가 안 돼? 뭐가 안 됐을까? 그래서 첫째,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질환, 그 다음 급성 전염병, 급성 종양. 이 중에서 급성 종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리 극복해야 해봐야 될 건데 그래도 급성 종양이라고 그래. 지금 만성 종양 일반적인 걸 말고 우리가 수의심의 치료 범주를 좀 제외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범위를 해야죠.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저 이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지침이 어디에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수지침이 어디에 좋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무슨 말씀 고경호 쌤 혹시 어떻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불법 아니냐고 그렇죠. 그것도 어려행위하는 거 불법 아니냐고 믿어도 되냐 해서 그렇게 지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수수하게 이야기해도 뭐 괜찮은가 봐요. 그렇게만 이해해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계속 이제 질문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그렇게 논란을 잠재우고. 네. 김장훈 선생님도 혹시 뭐 어디에 좋나 이런 얘기 안 들어봅니까? 김장훈 얘기는 특별하게 모르니까 수지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 제 주위에서. 안타깝습니다. 예. 심창훈 선생님 회사에서 아니 사람마다 그런 얘기 안 듣나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수지침 어디에 좋으냐 이런 얘기. 그때 혹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치료 하는 거니까요. 손해볼 건 없다고 그래요. 아, 저것도 아주 참 현담이네요. 손해볼 것 없다. 부작용 없다. 어디 김종환 씨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제가요? 예. 저는 못되긴 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 그거 이해시키는 게 내가 더 피곤한데. 제일 좋긴 한데. 믿음이 없으면 설상 내가 해줘도 늦잖아요. 그 사람이. 할머니는 설득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수침은 안 하고. 그러겠네, 뭐, 맞겠습니다. 그거는 수지침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그 이제 떠면 안 되네, 집사람이 안 했어요. 본인이 뜰린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인 효과가 본인 느끼니까. 우리 김정환 쌤처럼 저렇게 뭐 안 하면 말 안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여기에 그 참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게 의학이고 의학은 두 가지거든요. 의학을 아는 것은 의학을 아는 것은 의학문이죠, 학문이죠. 근데 이 배운 것을 뭘 해야 됩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학술이거든요. 학문 학술. 그래서 학문과 기술이 섞여야지만 이게 실행이 돼야지만 진정한 의학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공부만 해놓고 안 쓰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총알만 갈아놓고 한 번도 총 안 쏴본 거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학문이 되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학문이 이게 왜 돼? 학문의 기본은 학문은 뭐에서 시작하죠? 학문은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의심해야 학문입니다. 믿음은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의심하는 데 있고 종교인의 첫 번째는 믿는 데 있는데 학문하는 사람이 믿어라.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옛날에 수지침 처음 할 때 한 20년 전에 그때는 아직 모를 때니까 쭉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침독하면 막 이게 안 대표님들이 옛날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냥 막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막 이 수지침 좋다고 하니까 야 너 사이비 교주가 그 사람이 이랬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믿고 안 믿고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문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줄 깨달 생각돼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참 뒤에 제가 생각해낸 것은 어디에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선입관이 있죠. 사람은 이렇게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내가 사람은 좀 멀쩡하게 보이고 막 이래 하니까 마지막에 뭐 하십니까? 그러는데 수지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그래. 뭐 한다고요? 수지침합니다.
그게 직업입니까? 직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눈이 확 돌아가고 사람을 보는 게 완전히 뭐 이게 괴바닥 쓰러지는 뭐 쓰레기보다 이게 뭐 겨울에 가을새 떨어진 낙엽처럼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래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분위기가 보여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멸시와 무시인데 뭐 그걸 뭐 하루 이틀 아니까 뭐 지나갑니다. 굉장히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준 사람은 한번 물어봐 줍니다.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호의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 수지침은 그렇게 어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나마 호의적이라는 사람이 묻는 거고 그것도 아닌 사람은 에이씨 뭐 이렇게 다 어디 뭐 장터에 굴러다니는 장돌뱅이나 아니면 돌팔이 뭐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말죠. 한평생을 제가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예, 뭐 사실 그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예? 한풀이 하듯이 얘기하세요. 뭐 한스럽기도 하고 한데 그걸 뭐 그래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래 생각하면 당연히 낭중지추라고 그래서 뭐 아무리 숨기려고 주머니 속에 뭐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시간 지나보자. 시간 지나서 댐댐이가 어디를 뭐 누구 그랬더니 나는 수지침을 하는데 내 앞에 놓으면 돈은 많아요. 뭘 하냐 하니까 의료기 회사를 해요. 의료기 회사. 그래서 제법 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디에 이기를 팝니까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는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매출이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 새끼는 얘보다 더 사기꾼이야.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예, 약장사보다 더 못한 놈들. 이 새끼는 아직 더 이상한 놈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떳떳하게 말이죠. 말은 무슨 메디칼 하면서 회사라고 막 돈 많다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수치 막 이러면 나를 잡아. 그래도 뭐합니까? 이렇게 거리를 판대. 얘 돌아와서 다 생각하는데 저런 뻔뻔한 새끼들도 나하고 뭐 어깨 대고 다니는데 저 희한한 놈이다 저. 그래 치면은 내가 낫다. 까지고 저건 뭐 저리 다녀도 그래 사실 일이 하는데 사실 시간 지나면 제가 좀 제일 낫습니다. 가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난지병 치료 전문가다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잘 못한다. 뭐 굳이 뭐 그 인간들이 뭐 내가 뭘 잘한다고 하면은 전부 지 잘난 얘기 하는 놈들 와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명함 주고 돈 내는 걸 뭐 하면 뭐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말씀이 죄송한데요. 예. 거기에 강의하는 내용이 안타깝거든요. 제가 느끼면. 보셨어요? 나도 지금 느끼는 게 수익침을 기왕 배웠으니까 이 사회 주변의 생활에 좀 스트레스는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거든요. 내가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떠났어.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평생을 지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드릴 말씀이 중요한 걸 딱 경험해보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이렇게 되겠나? 하여튼 뭐 공인되지 않은 것들 여기에 공인된 것만 바라보고 공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이런 문화가 더 붕괴해지고 점점 더 붕괴해지고 있다. 그럼 이걸 좀 개입을 줄여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아까 막 질문할 때 난 간단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가서 뭐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앞에서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죠. 외국에 이런 나라에서는 다 이런 것들을 다 영상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겠느냐? 다른 효과가 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입 규제가 너무 심하다. 양이 사든 한이 사든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진입을 안 해준다. 이게 좋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애용을 하고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통하면 국회의원들도 제도권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그게 꼽으시다. 이게 이제 법권이라고 하면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참 고쳐야 되는데 선생님은 평생 그거를 지금 못 고치는 데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깝다.
그 유태우 박사도 그분도 그렇지만 욕심 부릴 일이 아니고 이거를 더 제도화시키는데 더 마셨어야 된다. 한참 푹 일어날 그 당시에 이 제도화됐으면 맞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안 배워도 학교에서 학부에서 배우든 대학원에서 배우든 그래서 제도화되는 있으면 빨리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맞죠. 사실 그 말씀이 100%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극단적인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좋다 이야기하는 거는 내 주장이고 그럴수록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니까 놔둡니다. 근데 저 양반이 저분이 뭐 한다고? 수지침해? 그래 되면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는 건데 대신에 아까 뭐에 좋다 하면 이건 약장사가 되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다. 수지침이 어디 좋은 거는 대치의학이라서 다 적용되는데 단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나 급성전염병 그리고 급성종양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래서 학문의 한계와 극한을 이해할 때 그래서 그랬을 때 뭐가 돼? 바닥까지 가본 학문이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학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게 설명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됩니다라고 하는 건 다 안 된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이래 안 되는 것 빼고는 요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죠. 그리고 수지침이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이 연령이 오래 살수록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잔병은 더 많습니다. 오래 사는 기간만큼 생명 연장이 많아졌지 병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료 소비 주권들이 자꾸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이랬든 저랬든 틀림없이 수지침에 유능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수지침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마무리 단계에 위험했던 게 뭐냐?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지침이 입법화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다 뚫렸어. 뭐냐? 첫째, 의학적으로 의학이냐? 대법원에서 의학이 맞다. 의료행위다. 둘째, 안전하냐? 안전하다. 셋째,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을 거 아니냐? 효과 있다. 그럼 의료인이 하느냐? 의료인이 안 한다. 근데 의료행위를 하는데 의료인이 아니니까 대가를 받지 말아라. 그럼 대가를 받지 말아라는 얘기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하지 않는 받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세상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 돼야지 공급자가 생기고 공급과 수요가 같이 충족됐을 때 이게 학문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고 발전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일방적 희생만 해서 죽으라는 이런 비이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전문가가 시술하고 안전한 수지침은 통용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입법적으로는 한다. 그 입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침습행위라고 해요. 침습.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간호사인데 의사만이 주사를 올 수 있고 의사만이 살을 찔 수가 있고 피부 속에서 침습이란 이 한 단어입니다. 침습하는 것을 의료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들어가는 거죠? 손에 들어가는 걸 때 침습이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의료법 적용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는 좀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대신에 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타투이스트입니다. 문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신가들이 문신 하나 하면서 바늘을 수만 번 하거든요.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의리할 때 의자만 동그라미 바늘 들어가는 거 없으면 손이 다 나. 의리라는 의자를 한번 쓰려고 바늘이 한 10번, 20번 더 들어갈 텐데 눈썹 여기 몇 번 하죠? 예?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썹을 엄청 많이 눈썹을 침습을 수십 번 하면은 이 눈썹 3분의 1만 해도 우리 사람 침 다 넣습니다. 이 침습행위는. 그래서 타투이스트 침습행위가 지금 이게 문화예술의학 부분으로 같이 넘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게 합법화 될 겁니다. 그랬다면은 그 의료법의 가장 견고한 마지막 문턱인 침습이라는 단어를 극복한 단체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뭡니까? 그거보다 100번 안전하죠. 위험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그게 되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죠. 그건 문화면 이것도 문화거든요. 가만히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타투이스트 박수치고 하물며 대놓고 정치 홍준표 대놓고 하고 이번에 얼마나 도와준 사람 안철수 얼마 전에 눈썹 앵그리버드 쫙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대놓고 막 이렇게 침습행위를 무허가 의료행위 이 야매를 하고 왔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그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죠. 틀림없이 그 경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저는 들립니다. 저는 제가 사실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국회 입법자료 제가 직접 들고 가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6명 보좌관 처음에 올 때 6명이고 나머지는 다 가고 그 다음 보좌관들 전부 다 와서 보건복지위 의원들 전부 다 와서 거기서 제가 40분 막 설명하고 질의받고 한 2시간 혼자 했어요. 내가 직접 책 만들어서 입법자료 만들어서 수회를 했죠. 뭐 다 알죠. 지금은 오히려 참 좋아진 게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이 김민석 의원인데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잘 알기도 합니다. 그분 형님이 김민웅 교수라서 또 잘 알고 있어. 그분이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인데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뭐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뭐 그러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오겠죠. 그분이 내가 수지침 한다 했는데 수지침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 한편을 보게 되면 타투는 이해장사자가 적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해장사자가 많잖아. 양이하고 하니까 버티고 있고 뭐 약하고 버티고 이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그 어려운 타투도 이해 당사자가 사실은 성형외과도 그렇고 조금 있을 수 있겠네.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미세한 일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굳이 그걸 안 배우려고 하니까 아직은 나도 안 한다, 너도 못해 이랬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건 침습이라는 이 의료의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들이 그게 하나 무너지면 본물 터지거든요. 예, 그 본물 터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못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뒤에 탁 숨어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돈입니다, 돈. 예? 돈이 작은 못 그랬는데 돈이 작은 거 또 딱히 또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않습니다.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국민이 그 여건이 성숙해야 된다. 틀림없이 그 타투가 되면 우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우면 되냐? 타투이스트 그거 배우면 됩니다. 뭘 해주냐? 타투이스트는 우리는 대신 손에다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림을 그려주니까 마음에 정서적 성형을 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지 못하는 침습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타투이스트가 됐다면 우리는 그냥 막 해도 됩니다. 막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서 막 잡혀 들어가고 법원에 재판 가고 계속 하고 막 그래서 그걸 했다고 뭐 구속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뭐 구속 실형 받고 구속시키면 좋죠. 그러면 영웅되지 뭐. 그런 건 두렵지 않죠. 이제 옛날에는 잡아넣는다 그러고 하면 창피하고 그랬는데 야 뭐 이제 뭐 나는 뭐 잡아넣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문에 이제 느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진짜 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있어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 수지학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는 첫째고 이 개인의 건강과 이 환경이 중요하니까 개인의 환경과 이 1차 원인, 1차적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건데 2차 병원주는 사실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급성전염병은 우리의 범주가 아니다 이런 거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1차적인 원인 중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첫째 일단 영양이 중요하고 운동, 체온, 원기, 그다음 자율신경 부조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제가 요즘 개발 사업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세상은 정말 정밀해요. 여기 있어서 기후변화, 환경공해 이 환경공해 우리 모르거든요. 바깥에 뭐 옆에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나고 저 고등어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금 여기 석유화학 공단에 막 위험한 물질 냄새가 나도 이거 모르고 있다고 뭐 사람들 쓰러져 버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육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작은 것도 잡아내는 센서를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과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뭐 참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만큼 많이 하던데 그럼 우리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특히 영양 부분은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요새 뭐냐면 우리가 흡수를 못하는 거죠. 부조화가 되는 영양 부조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먹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요즘 보면은 영양 과잉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인데요. 연세가 드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시면 대부분 보면은 배고픈 줄 모르는 병입니다. 요즘 가장 큰 병이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배가 고픈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주 심한 당뇨병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배고픈 거는 매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배고픈 걸 난 배고프다. 이거는 참 축복이다 이렇게. 사실 요즘 대부분의 병이 배고픈 걸 몰라서 생깁니다. 배고픈 걸 모른다는 병은 어떤 증상이죠? 일단 어디가 문제입니까? 장부로 보면. 배고픈 걸 모르는 핵심은 간입니다. 간. 배고픈 걸 모른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간입니다. 간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간이 몇 성입니까? 1성입니다. 모든 중병은 어디로 돌아간다? 1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거의 간으로 가요. 대부분 심장에서 간으로, 심장에서 간으로. 그래서 배고픈 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배고픈 줄 잘 모르는 사람 맥을 보면 거의 1성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맥이 1성이다. 총구구돌이 비교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뭘 물어봐야 돼요? 간맥이 나오면 물어봐야 될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고픈 걸 잘 느끼느냐. 두 번째 변 색깔을 물어봐야죠. 변을 변비냐 설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의 색깔이 무조건 어떻다? 간 나쁜 사람들은 노랗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이 좋아지고 그 사람 건강이 좋아진 걸 뭘로 봅니까? 두 가지로 물어봐요. 첫째, 배고픈 걸 느끼면 좋아진 거다. 두 번째, 변 색깔이 노랗게 되면 그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자기 검증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1차 원인들을 우리가 조절해줘야 되겠고요. 이런 원인들 그리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봉사활동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이 봉사활동의 이 표준화된 매뉴얼이 결국 이게 바로 의료법이 전부 개정되면 이걸 법률로 다 전환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의료행위를 해야 될 것은 숙련된 인증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숙련된 인증 전문가 이건 왜 생겼냐면 그때 말한 2002년도 대부분 판례 때문에 생겼습니다. 춘천
지회, 지금 정인하 지회장님인데 지금 고령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정인하 지회장님께서 그때 자기 지회에서 찾아온 사람의 침을 놔줬는데 침을 이제 그럼 침을 맞으려면 침을 사라. 그 침을 뭐 그때 돈 2,000원 주고 샀겠죠. 그 침을 놔줬는데 그걸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에 춘천지검에서 불러갖고 당신이 침을 놓은 건 이게 의료행위니까 보건법 위반이다.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다. 그 의료법 위반으로 걸어서 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또 나쁜 행위는 아니니까 그냥 뭐 50만 원 벌금 내고 가라. 이랬었어요. 이분이 아주 좀 강직한 분인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4년을 끌어서. 그때는 사실 우리 회장님이 모든 소송비를 다 대줬습니다. 학회에서. 그때 어떻게 대부분 2002년도 4월 25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 첫째 수지침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수지침 전문가가 대가성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게 의료행위이긴 하나 사회 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만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대가성 있냐 없냐. 두 번째 전문가인 숙련된 전문가냐 아니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숙련된 전문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뭘만 민간 자격증을 만든 겁니다. 그걸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대로 이제 그건 민간 자격증 제도 자체를 그냥 자격증을 이제 말하자면 팔고 그걸 유지하는 학회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아주 됐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증 전문가는 지난번에 해봤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대상 수혜자를 할 때 누구한테만 꼭 해주는 걸 뭐 이제는 저기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까처럼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걸 없애려면 가능하면 2-3명이 함께 활동해라.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안정성 있게 해서 이 정품의 기계를 사용해서 적정한 자극을 줘라.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안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매뉴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처방표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증상이 이렇게 했을 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뷰를 환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문제를 그 진술을 잘 받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인터뷰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 맥상은 요건 여러분들이 진맥한 맥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심술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 뭐 여러분 맥진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보면 이제 여기 5년 전에 과거 병력이죠. 5년 전에 유방암 수술했다는 게 병력이고 현재 불편한 것은 왼쪽으로 이제 목 돌리기가 불편하다. 어깨가 평소에 어깨가 아프고 우측에 겨드랑이가 통증이 심하다. 수면 장애 그리고 입맛이 없다. 소화불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은 이제 좌측에 심실이고 우측에 이제 위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더 여러분 또 알아야 될. 요걸 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조건에 풀어내겠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적인 확인이 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 상태로 한번 처방을 요런 환자가 있으면 처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확인할 게 있나요? 없나요? 겨드랑이 통증이 너무 겨드랑이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방하냐고요? 겨드랑이 심장
그렇죠. 저것도 이제 처방해야 되는데 저것만 하나만 달랑 보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했는 게 저기 왼쪽이 오른쪽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여러분 확인해야 될 문제죠. 어깨 통증도 좌우가 여기 어깨 통증은 좌측. 좌측 목도리에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좌측. 요거는 어디겠습니까? 요거는 우측입니다. 우측. 오른쪽 수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증상이 나올 때 요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분리해내는 게 필요하죠. 첫째 왼쪽과 오른쪽을 분리하고 공통된 질환들은 묻고 이 맥과 연관된 건 연관된 대로 찾고 상응점이 있는 것은 상응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분리해서 먼저 치료하고 뒤에 치료하고 집중 치료하고 보완 치료하는 것들을 이게 우리가 그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게 진단의 핵심이죠. 사실은 진단이라면 요 말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여기 진단입니다. 사실은 요 맥 찾고 맥과 증상을 요거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게 증상이죠. 사실 요 얘기를 환자가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우측 유방암 수술한 것과 연결되는 게 유방암 수술과 연결되는 그 증상이 있나요, 이게? 그렇죠. 여기 어디 있는가? 우측 겨드랑이 통증. 이제 이해되죠? 우측에 유방암 수술했으면 당연히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상표 제거술이라도 뭘 잘랐을 거다? 임파절을 충분히 도려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슴에 임파절이면 전부 다 겨드랑이에 있죠. 그래서 유방암 수술 환자는 대부분 팔에 힘이 없습니다. 못 쓰죠. 팔을 힘을 쓸 수 없어요. 임파절만 아무리 심하게 잘라낸다 해도 근육이 잘라지고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 팔을 거의 못 쓰게 되죠. 그러면 비록 5년 전이지만 이 유방암 수술의 후유증이 뭐다? 아직도 겨드랑이 통증과 연결되어 있다. 조직 회복이 아직도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좌측 목 돌리기가 어렵고 어깨가 아프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여보세요? 상응점 치료. 상응점. 그래, 요거는 상응점 여기 있죠? 요 상응점 어깨에 있는데 바로 이 어깨 아픈 것도 어깨가 아파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는데 뭐가 아파서 있을 수 있다? 심장과 폐가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심장통, 뒤로는 심장통이 심장이 나쁘면 앞에가 아픈 것보다 뒤에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여기 맥이 뭡니까 지금? 심실이 있어요. 아, 요걸로 인해서 여기 같이 올 수 있겠구나. 좌측 목 돌리기가 힘든 거는 어깨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거 뭐겠습니까? 요거는 심실이면 정임, 합, 방광실 그러겠죠. 심실로 인해서 오는 방광실 때문에 좌측 목 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어깨 아픈 거나 목 돌리기 어려운 건 다 어디에 연관된다? 심실과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소화불량 그 다음에 입맛이 없다. 이거는 소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쪽에 위장 때문에도 당연히 그래 되겠죠. 우측에 위실이니까. 아치로. 수면장애는 아침 기상이 힘들다. 아, 이거. 그렇죠. 야, 역시, 야, 여기 핵심. 네 분이 딱 졸업한 내시 아주 따끈따끈한 분 있네. 저는 뭐 졸업하기 1년 지나면 모릅니다. 아침 기상이 힘든 건 무조건 뭐죠? 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간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죠? 예?
폐허? 해독. 아, 해독. 예. 맞네, 그 간에 하는 일. 뜻밖의 답이다. 내가 생각했던 거, 예, 그 간은 그거 말고도 많은 일을 하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냐, 간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태양의 주기와 일치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뜨면 간 활동이 주저되고, 해가 지면 간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해가 뜨면 간 활동이 주저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간 활동이 주저된다는 얘기는 간이 가지고 있는 피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온몸에 내줍니다. 내주는 그 에너지 피를 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간이 건강한 사람은 해가 뜨는과 동시에 간이 가지고 있는 피를 온몸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동시에 눈을 같이 뜨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뜨든 말든 피가 어디에 있어? 아직도 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뜬지 안 뜬지 모릅니다. 그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간에서 해독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간이 나빠서. 둘째는 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해 뜨는 기능, 단순 그 기능만. 이게 언제냐? 바로 성장기 때문이다. 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열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 성장기 애들 말고는 아침에 생체 리듬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은 대부분 간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은 저녁에 지금 해 빠졌지 않습니까? 해 빠지면 간은 뭐다? 활동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가 빠지는 순간에 온몸에 보낼 피를 최소한만 보내고 나머지 피를 간이 다 자기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간을 뭐라고 하냐면 혈장 기능 기관이라고 합니다.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이라고 그러죠. 해 빠지는 순간 혈액을 저장해 놓고 나서 저장된 혈액으로 뭘 한다? 밤새 피를 해독하죠. 독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래 제거되고 나서 해가 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피를 일시에 뭐다?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상태는 간이 혈액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최소한 합니다. 보관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은 술을 먹어도 언제 먹을 때? 낮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취하고 빨리 퍼져나갑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기도 전에 온몸으로 바로바로 보내줘 버리니까 낮술이 빨리 취하고 빨리 뻘거지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한번 낮에도 드셔보고 저녁에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저녁에는 술을 드셔도 알코올이 몸에 분해되기 전에 어디에 저장 많이 됐다? 간에서 오랫동안 보관됐다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몸에 퍼지는 속도가 늦죠. 그런 간의 기능이 바로 아침에 수면장애, 아침 기상 힘든 요 기능을 같이 하죠. 당신이 빨리 일어나는 그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죽기 싫어서 빨리. 아침형 인간은 실제로 아침에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은 신체가 차워서 일어납니다. 피 끓는 애들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열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몸이 차운 분들이 자꾸 새벽에 일어납니다. 몸이 체온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주무셨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봅니다. 부지런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기상이 힘들다. 이거는 간실일이겠죠? 그럼 이거는 간실은 어디하고 연관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장실. 그렇죠. 당연히 심실이니까 간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면 5년 전에 암 수술에서 항암 치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니까 겨드랑이까지 아프겠죠.
그러면 그때 항암 치료도 했을 테고 방사능 치료도 했을 텐데 그때의 그 약물에 대한 독성과 내성이 아직도 어디 있다?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야죠. 저건 단순히 요새 피곤하고 당신이 간이 안 좋아하고 술 먹어서 이런 걸 보고 술 많이 먹어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지금 어디에 영향권에 있다? 암 수술했던 수술 후유증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이 신체적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 안 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 왼쪽 오른쪽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심실과 간실에 영향을 준다 해도 이건 주거든요. 단지 수술만 오른쪽에 했을 뿐이지 약은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은 이 환자는 5년 전에 우측은 바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전부 다 5년 전 유방암 수술의 후유증이 지금껏 내려오는 그 영향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이게 급성이다, 만성이다? 만성이다. 그래서 이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겠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걸 보죠. 요 정도 자목 돌리기 힘고 평소 어깨 통증은 요거는 그나마 유방암 수술과는 좀 자유롭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낼 수 있죠. 요 증상이 빨리 개선되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을 때 요 해소를 먼저 해주는 걸로 목표 잡아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오는 파생된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간과 노력이 좀 경과돼야 된다는 걸 미루어 먼저 말해줘야지 환자가 생각하죠. 이거 금방 말이 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거는 증상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다. 이야기 해줘야 되죠. 이 앞뒤 선우가 좀 잡혀갑니다.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우측 겨드랑이 통증은 사실 이거는 뭐 겨드랑이 통증이 우측 여기 이쪽이니까 네.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쪽 상점 여기가 되는데 맥이 위실이거든요, 위실. 그래서 또 하나 나오네. 우리 사고라고 하는 사고. 네 개의 고. 여기서 고는 고관절의 고자입니다. 그래서 수부에도 고가 있고 족부에도 고가 있고 우리는 고관절, 대퇴부 고관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만 우리가 척추동물이 4개 고라면 이제 팔꿈치 위에 있는 걸 고라 하는데 이 4개의 고는 다 비장에 속합니다. 가래토시든 아니면 이 서해부든 겨드랑이든 사실은 이것은 비장에 속하는 거 상적으로는 심장이 위치가 되는데 그러나 이 기능을 해소하는 데는 비장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측이 어디입니까? 우측 겨드랑이는 그 위방은 어디입니까? 위방은 위장이죠. 가슴은 위장인데 그 연결되는 겨드랑이는 비장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죠? 비장이 되니까 요 증상은 비보법 내지는 뭐 위사법을 써도 되겠고 이왕이면 오래됐으니까 비보법 위주로 하겠죠. 그리고 위장 사음점은 자극을 같이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 이 아픈 것은 요거는 단순히 뭘로 하면 되죠. 일단 사음점만 자극 좀 되죠. 이걸 가지고 굳이 장부의 허실까지 따질 건 없겠고 좌측은 목 돌리기 어려운 방광이고 나머지는 간과 심장이니까 뭐 방광을 조절한다. 방광은 다리 부위에 있으니까 족부에는 심장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증상을 요런 증상을 앞으로 분석해가는 능력들이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이다 이런 거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능력. 요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까지 나온 거는 지금 현재는 요거는 진단이다. 요거를 분석해서 처방하는 방법들을 앞으로 배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처방을 할 때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침을 뭐 이 사람은 침 몇 개나 주고 저 사람 몇 개나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침을 놓는 숫자라든지 침을 꽂고 있는 유침 시간이라든지 뭐 환자를 대하는 시간이 이게 왜 나오냐 하면 대면 시간 의욕이 있으니까 처음 가는 분 아니면 열심히 하는 분 그다음에 오래 해본 분 이래 있으면 좀 눈치가 있거나 좀 고참들은 뒤에 이렇게 봉사자 수혜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눈치를 빨리 봐서 많이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침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의욕 있고 잘 치료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냐면 세심하게 봅니다. 손 비벼주고 집안의 작은 대소사까지 다 물어봐가면서 침 하나 놓고 또 막 아플 때 찾고 자기 혼자 또 처음 가니까 골치가 아플까 아닙니까? 막 이 계산 저 계산 하다가 여기 한 6명 7명 다 2주는 다 가는데 여기는 한 사람 두고 뒤에 여기 사람들이 빨리 침 받고 장에 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잡고 있으니까 뒤에는 기다리고 모르는 사람은 또 자기는 한 5분 만에 침 넣어주니까 아주 성의 없게 보이고 여기는 한 사람은 30분 40분 잡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잘해 보이고 앞에서 말하는 뒤에서는 막 원성이 자자합니다. 막 기가 막 피가 납니다. 이렇게 줄줄줄. 저기는 막 이 사람은 정서가 없고 저 사람은 이제 또 눈치 차린 사람 저 사람은 실력 없고 이 사람은 뭐 실력이 없고 하여튼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대면하는 시간도 환자 대하는 시간도 좀 눈치껏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 잘해주겠노라 생각해서 내가 한번 자꾸 손잡고 막 계산해보면 이 환자는 뭐 내가 어디 죽을 병 걸렸는가 싶어 걱정돼서 뭐 이래 하니까 그런 시간도 조금 이렇게 맞춰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두경에 대한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요게 지금 오늘 좀 많이 못 나갔는데 한 100 안에 그림이 한 100개 이상 됩니다. 요거를 익히고 배우고 하면 빠른 시간 정리가 여러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김해. 수고하셨습니다.